네,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얼굴 보면 많이들 아시겠죠. MBC 앵커도 하시고 언론계는 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박용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서울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인데요.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나요? 예, 작년 12월 12일. 예비. 어유, 빨리 하신 편인가요? 그 무렵 다 했나요? 저는 뭐 고민 안 했습니다. 예, 어차피 가야 할 길. 그럼요. 예, 빨리 가자. 예. 그런데 뉴욕 특파원도 하시고 예, 9시 뉴스 데스크죠, 그러니까 예, MBC 예. 9시 뉴스니까 예. 앵커도 하시고 제가 MBC 100분 토론. 100분 토론 진행. 예, 한 2년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MBC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요즘의 부문은. 제가 27년간, 네. 예, 30년 가까이 MBC에서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네.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네. 그러한 일터인데 예. 지금 MBC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접해 보면 참 무척이나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MBC가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원래는 정말 건강한 일터였는데 완전 이념의 전쟁터, 정당 못지않은 그런 네. 정치판 못지않은 그런 정치 투쟁의 장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제 기억에 2012년 최장기 파업 때 그때 우리 MBC가 완전히 이제 이념의 전투장, 정치 양극화 현장이 돼버린 거죠. 그때 위원장님은 MBC에서 직책이 제가 수도권 부장, 사회부장 할 때 그때였습니다. 예. 그러니 좀 속도 많이 상하시고 좀 내부에서 갈등 같은 것도 있으셨겠네요. 뭐 엄청났죠. 네. 예, 정말 인생의 쓴맛은 그때 다 경험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MBC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역시 그 노영 회사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후에 꽤 오랜 시간 MBC가 정상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고. 그럼 뭐 몇 년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정권도 뭐 DJ 노무현에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정상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노영 방송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은 바뀌어도 MBC의 실제 주인은 노동조합이라는 그러니까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그 MBC 언론노조라는 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MBC 노조 위에 상급 기관이 언론노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상급 기관은 또 민주노총이고, 그러니까 민주노총 아래에 언론노련이 있고, 언론노련 소속으로 MBC 이 언론노조 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MBC 노조 상부기관인 언론노조의 강령과 규정을 보면 왜 MBC가 특히 MBC 언론노조가 저렇게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론노조 강령에 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건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규약에 들어가면 정치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저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노련이라는 노조에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아니면 정치 집단입니까? 거기서 벌써 이제 수상하고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규정에 들어가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진보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 선전을 실시한다. 뭐 아주 대놓고 불공정, 특정 이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문구를 대놓고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MBC 노조가 공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KBS는 오히려 문제점이 많았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뭐 사장 바뀌고요. 근데 MBC는 백약이 무효고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MBC 없애자. 문 닫게 만들자. 그 답답함의 발로라고 봐야죠. 답답함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해결 방법이 니네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국민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저도 잘 알고 언론을 있습니다. 평생 하셨으니까 예. 그 언론 국민들의 그 여론 동향을 아실 거예요. 그냥 손 봐야 되겠다 이거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언제서부터 넘어섰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MBC도 바뀔 것이다. 조금 정신 차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국민이 저거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노조고 나발이고 그건 민노총은 민노총이고 MBC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건 민영화도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민영화고 뭐고 필요 없어. 그 예가 146년인가요? 145년 된 영국의 유력 방송사가 문 닫았잖아요. 맞습니다. 가짜뉴스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MBC는 가짜뉴스가 한두 번입니까? 아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닫는 거에 대해서. 문 닫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은 네. 어떤 권력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갔다. 네, 넘어갔다고. 그야말로 국민 저항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네.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에 있어서는 뭐 저도 100번 공감을 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좀 극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MBC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MBC가 정상화되기는 무척 지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가 되겠죠. 저희들도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대안 마련에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이 여의도에 이제 가시면 뭐 방송국 여의도에 계셨으니까 이제 국회에 가시면 뭐 그거는 뭐 모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기대가 크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정치를 하시게 된 그 뭐라도 동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게 가장 강렬하실까요? 그 어떤 절박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라는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 그래서 우연 반, 필연 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내건 슬로건도 기본과 상식입니다. 너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본과 상식이 너무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당시 그 선거 슬로건을 내걸 때 무척 많은 저희 동지분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 이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상식으로 좀 돌아가자. 이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기본으로. 글쎄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야죠.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지역 사령관이니까 지역에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난 5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본과 상식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박함,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자.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제가 볼 때는 출신이신 친정집 어떻게 기본과 상식으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아마 또 하실 수 있고. 그 저희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MBC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정말 그 MBC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선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은 저 파렴치한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몇 석입니까? 167석인가요? 뭐 170석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민주당의 무소불위 다수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박살 내야 된다.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구는 현역은 지금 누구죠? 현역 의원 김민석 의원입니다. 김민석. 예. 그 김민세라고 하는 그 김민석. 예. 아유 참 이거 굉장히 저 어떻게 보면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고요. 예. 김민석 의원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나라라는 게 그런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큰 소리 방방 치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닌 나라는 아닌 나라예요. 출판 기념회 하셨나요? 저는 출판 기념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보통 저 출마하시고 예비 후보 등록하면 바로 출판 기념회 하던데. 예. 대부분 다. 지금 선거가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 네.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또 실제 저도 이제 동료 의원들, 네. 선후배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할 때 현장을 가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그런 이제 공론의 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편법 내지는 불법의 창구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지역 주민, 기업인들, 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또는 어떤 공생관계 차원에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서 이것 또한 앞으로 청산되어야 할 어떤 그러한 적폐가 아닌가 하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정치권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출판 기념회 하면은 이제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돈을 모으는데 그 책값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놓고 가는 거는 이제 애교고. 2만 원 책값만 내고 가면 아이 그거는 그런 분들은 욕 아마 먹죠. 아마 그건 욕 먹고 뭐 박스를 놓잖아요. 맞습니다. 모금함. 모금함 예. 거기다가 이제 봉투에 넣어서 예. 이게 이제 책값이라고 넣는 건데 이게 책값의 뭐 몇 배, 몇십 배, 심지어는 몇백 배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 아무도 안에는- 모르는 거죠. 예.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카운트를 본인과 측근들만 세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모 의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네. 장롱 속에서 현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뭐 억대가 나왔잖아요. 3억 원이 3억 나오지 원,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물어보니까 출판 기념회 후원금이었다. 그 3억을 어마어마한 거죠.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출판 제가 기념회 취재를 한 방에. 해보니까 그분이 펴낸 책이 한 4,000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한 권당 한 16,200원 정도 한대요. 네. 그러면 2만 원 잡아도 뭐 2만 원 잡아도 그 국회의원이 이제 인세로 받았다면 계산해 보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네. 4천 원 다 팔았다고 했을 때. 다 팔아도 예. 그런데 장롱 속에선 3억 원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뭐 다 돈 먹은 거죠. 네, 뭐 내는 그래서 건데. 이 출판 기념회는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네. 실제 현실에서는
정말 불법 정치 자금의 창구 내지는 지회 법권 예. 지대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출판기념회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냐면 아마 2004년도였을 거예요. 네. 그 오세훈법이라고 아시죠? 예. 정치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이 모금할 수 있는 1년 모금액이 1억 5천만 원. 예. 그리고 선거 때는 3억 원. 네. 또 이제 일반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이 500만 원으로 묶었어요. 네. 그리고 단체나 기관, 기업에서는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니까 역시 이제 그 풍선 효과죠. 네.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출판기념회. 그게 출판기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판기념회가 그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또 이제 언론이나 뭐 사회 각계각층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다가 2014년도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네. 역시 초록이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출판기념회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출판기념회를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법안 발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번 현장에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문제점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금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모금 한도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의무, 내역이 공개 의무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거꾸로 고친다면 개선한다면 그러네요. 해답은 나오는 거죠. 첫째, 모금 한도를 책정을 하자. 두 번째, 공개 의무화하자. 그리고 뭐 세 세금 번째, 내고. 과세 세금 대상으로 설정하자. 그럼 되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의지의 문제죠. 이게 뭐 문제가 복잡하고 논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죠. 지네들이 다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돈 버는 창구인데 그걸 없애기가 초록은 동색이니까 뭐 안 되는 이게요. 거죠. 그 지역 사회에서는 대단한 민폐입니다. 기업인들도 그렇고 지역 유지분들 또 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 불러서 출판기념회 초청하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가서 뭐 책값 2만 원만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민폐도 되지만요. 예. 어떤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유력 정치인한테 뇌물을 먹여야 되겠는데 잘못 뇌물을 먹이다가 뇌물죄로 이제 걸리니까 아니 비밀이 보장되는 뇌물을 봉투에 아니 거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은 받는 사람만 알고 나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박사님 뇌물의 창구로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뇌물 사실은 주는 놈한테는 특혜죠. 혜택이죠. 특혜죠. 그렇죠. 특혜자 불공정 거래.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불공정 사회로 가게 만드는 굉장히 나쁜 그러네요. 관행이다. 이거 잘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거 꼭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되네요.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 출판기념회 불법 내지 편법 정치자금 모금 제가 한번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출판기념회 없애자는 거 말고 우리 예. 또 박용창 위원장께서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요? 선거 테마라고 그럴까? 예. 뭐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선거 때는 이제 기본과 상식이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소통과 실천입니다. 소통과 실천. 제가 5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소신 못지않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소통을 제대로 하면 만사형통, 소통에 실패하면 만사목통이 된다. 실제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상당한 인내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소통에 성공하면 공감을 일으키고요. 공감이 형성이 되면 어떠한 난제도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이제 MBC 뉴스 데스크 앵커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100분 토론 진행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스케일이 예. 대선 주자급으로 아이, 선거 저- 테마도 대선 주자급으로 아이, 잡네요. 부끄럽습니다. 그, 예. 그런 거는 이제 대선 주자급한테 맡기시고 제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는 예. 지금 출판 기념회 없애자 하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테마고요. 예. MBC 출신이시니까 예. 내가 저 국회에 들어가면은 MBC가 완전 때려잡겠다. 그게 더 팍팍 꽂힐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냥 그거는 뭐 개인적인 그냥 예. 생각입니다. 좋은 왜냐면 그게 제일 말씀이고요. 전문가니까. 예, 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MBC 때려잡는 거고 예. 출판 기념회 없애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들한테 쑤시면 잘 팍팍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 개인적인 예. 저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아, 기대가 됩니다.